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두 번 있다고. 태어나는 날, 그리고 퇴직하는 날이라고요. 2024년 늦가을의 어느 금요일 오후 대원그룹 본사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회사의 기둥이 되어온 이사 박종철. 그가 오늘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흰 머리칼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걸어 나오는 박종철의 두 손에는 꽃다발이 가득 안겨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연신 악수를 청하고 여직원들은 이사님, 오래 건강하세요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진기가 셔터를 눌렀고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종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쪽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속마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퇴직금 5억의 연금까지. 정민은 오늘 저녁 뭘 입고 나올까? 이제 숨길 필요도 없어. 영숙 그 여자는 늘 그래왔듯 아무것도 모르겠지. 박종철이 말하는 정민은 그의 아내 영숙보다 30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10년 전 회사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25의 이정미. 박종철은 그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도 않고 박종철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오늘 밤 영숙이 차려놓은 퇴직 축하 만찬을 대충 먹고 이정미와 함께하는 진짜 파티를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이상하게도 현관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흔적이라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수성찬도 환영 현수막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와 낡은 녹음기 하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법원에 접수된 정식 서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영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십시오.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영숙, 나이 63, 박종철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40년을 그의 그늘 아래 살아온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때 23이었고 총명하고 야무진 여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종철과의 결혼은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잘생겼고 말을 잘했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영숙의 부모님도 흡족해했습니다. 저런 남자 만나면 팔자 좋다고들 했지요. 그러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뭘 하겠어? 내 월급이면 넉넉한데.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요. 직장 다니다 애 낳으면 어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영숙은 처음엔 잠시만 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났고 영숙은 어느새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박종철의 말은 점점 더 예리해졌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밖에 나가서 돈 벌 능력도 없잖아. 솔직히.
그게 다 내가 먹여 살려주니까 편하게 사는 거야. 당신 친구들이 뭘 알아? 그 사람들이 당신 밥은 먹여줘? 쓸데없이 어울리지 마.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영숙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밖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숙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폭력은 주먹으로만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무시로 수십 년에 걸친 세뇌로도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잔인한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숙의 우울증이 깊어진 것은 50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매사에 눈물이 앞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밥을 해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동네 내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종철이 영숙의 약을 몰래 영양제로 바꿔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건 정신병자나 먹는 거야. 당신 그런 거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비타민 먹어. 그게 더 좋아. 약을 빼앗으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걱정하는 남편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영숙이 제정신을 되찾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영숙이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까봐, 자신의 실체를 꿰뚫어 볼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자신을 치유할 기회마저 빼앗긴 영숙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혼사를 치를 그때까지만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세탁기에 남편의 바지를 넣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아이를 진료한 소아과 처방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박시우, 만 3세였습니다. 영숙은 오래도록 그 처방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시우, 자신에게는 손자도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고 아들은 미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60을 넘긴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만 3살짜리 아이의 소아과 처방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숙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흥신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어딘가에서 새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서는 토요일 오전, 영숙은 먼 발치에서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그녀의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버스 정류장 하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 박종철은 경비원에게 익숙하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곳이 낯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주 드나들던 곳이라는 것을 영숙은 직감했습니다. 영숙은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파트 정문으로 박종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의 아이가 고사리 같은 두 팔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아빠. 박종철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영숙이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숙과 함께할 때 그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놓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영숙은 집에 돌아와 이틀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아침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사는 3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숙이 알아낸 사실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종철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공금을 조금씩 횡령하고 영숙 명의로 된 예금 계좌를 몰래 조작하여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이정미에게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매달 생활비를 대주고 아이의 교육비를 댔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등기도 영숙의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하여 이정미 앞으로 넘겨놓았습니다. 박종철에게는 두 번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정미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시우. 박종철은 10년간 두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는 아내를 짓밟는 폭군이었고 다른 집에서는 젊은 애인에게 헌신하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더 이상 두 집을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 이정미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늙고 무능한 여자는 퇴직금 조금 쥐어주고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그 아내가 3년 전부터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박영숙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처방전을 발견한 그날부터 영숙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심부름과 서류 복사부터 시작했지만 영숙은 하나씩 법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신탁, 불법 횡령, 위자료 청구. 그녀가 공부한 것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일거리 삼아 나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 이분이 우리 사무소에서 가장법을 잘 아는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시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이정미와 나누는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백업했습니다. 이정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영숙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의 증거는 남편이 무심코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던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남편이 이정미와 늦은 밤 통화하며 영숙을 욕하고 조롱하는 목소리는 낡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종철이 회사에서 정년퇴직 서류에 사인하던 바로 그날 오전 영숙도 법원에 서류 한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제 식탁 앞에서 이혼 서류를 들고 있는 박종철 앞에는 세 가지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퇴직금 5억 원은 이미 법원의 재산분할 압류 결정이 완료되어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종철이 이정미와 파티를 즐기는 동안 법원은 이미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둘째, 이정미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는 영숙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불법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이미 며칠 전 이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셋째, 이정민은 그 통보를 받은 당일 밤 ICU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짐을 싼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한 통만 있었습니다. 저 이제 못 만나요. 죄송해요. 돈줄이 끊기는 순간 10년의 사랑도 끊겼습니다. 박종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세가 수개월째 연체되어 자동으로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생활비만 따로 떼어두고 공과금 자동이체를 해지해 두었습니다. 박종철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식탁 위에 낡은 녹음기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미와 전화하며 영숙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던 그 목소리.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평생 내 손바닥 위에서 살았는데 뭘 알겠어. 녹음기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낄낄거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숙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말. 종철 씨, 당신은 내가 평생 당신 손바닥 위에서 노는 줄 알았지요? 당신이 건네주던 그 비타민, 사실 저 한 알도 안 먹었습니다. 다 모아뒀다가 성분 검사를 맡겼더니 수면제 성분이 나오더군요. 나를 재워놓고 그 여자한테 가려던 거지요? 이제 당신이 잠들 차례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그 거실에서 당신이 40년 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길고 길게. 녹음기에서 뚝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끊겼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2024년 가을 한 폭군의 퇴직 날밤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그날 새벽 오랫동안 꿈꾸었지만 감히 그리지 못했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제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결정을 두 팔 벌려 지지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딸의 그 한마디에 영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오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자는, 특히 아내는, 특히 어머니는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박영숙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조용히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드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40년 만에 첫 봄이 될 수 있습니다.